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연합뉴스가 정말 뜻깊게 준비한 제1회 미래경제 포럼의 주제 강연 세션 사회를 맡게 된 리엔경제연구소 소장 곽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황대일 대표이사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언론의 역할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굳이 말씀을 드리면 국가와 사회가 지향해야 될 이슈를 발굴하고 그것을 사회의 국가의 아젠다로 만들어가면서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국가가 매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연합뉴스가 제1회 미래경제 포럼을 준비해 주시면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는 이 즈음에 정말 시적절하고 중요한 이슈를 발굴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소개해 드렸지만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각 세션으로 나누어서 저명하고 국내외 저명한 인사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이 가운데서 국가와 기업이 어떤 패권 경쟁과 협력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꿈꾸는 또 이야기하고 있는 AI 사회는 어떤 방향이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다시 한번 제가 세션 진행을 맡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주제는 앞에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각국의 이 칩워,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결국은 무기지 않겠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서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과연 어떤 전략을 국가로 하여금 생각하고 또 만들게 하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연은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정 센터장님은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관계 연구와 분석 분야의 최고 전문가십니다. 해안과 통찰력 있는 강의를 들려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큰 박수로 정성장 센터장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 정성장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큰 변화의 물결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가 다르게 기술할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이제 대통령에 선출됐을 때와 우리가 앞으로 당면할 세계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 앞으로 국제 질서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되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제정치학자로서 제가 그동안 연구한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 대선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카멀라 해리스가 당선이 됐다면 전 세계가 지금처럼 긴장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됨으로써 전 세계가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상당히 초긴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직전에 많은 언론들, 특히 미국의 주류 언론들 보면은 이번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가 당선될 수도 있다, 당선될 가능성이 마치 높은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 사회 많은 미국 전문가들도 또 그런 식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 러시아 전문가들 당시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안 할 거라고 했다가 침공하니까 그 다음에 멘붕 상태에 빠졌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 결과 끝나고 나서 미국 전문가들을 만났더니 좀 자성하는 목소리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멘붕 상태에 빠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그러진 않았고 일부 정확하게 본 전문가들도 있었고 언론도 있었고 저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상황을 냉정하게 그리고 이제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면은 트럼프의 당선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는가? 그건 이제 미국의 내부 사정을 지금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지금 심각한 물가 사정,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2020년 말, 2021년 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후보하고 트럼프 후보가 경선할 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19가 한참 심할 때 미국을 봤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호텔 값도 비싸고 음식 값도 비싸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불법 이민 문제로 인해서 치안 상황도 악화돼서 샌프란시스코라든가 LA라든가 이런 데 노숙자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또 도시에서 이런 노숙자들이라든가 이제 어떤 물건 탈취 좀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상점들이 도시를 떠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안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의 경쟁력은 어떠한가? 미국은 당연히 세계 최강이죠. 세계 최강이지만은 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외교안보 전문가가 보는 미국과 이제 비즈니스맨이었던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는 미국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미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용 기술에서 내세울 만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 대만하고 한국이 주도를 하고 있죠. 조선업, 선박은 중국하고 이제 한국 그리고 전 세계 가전제품 시장을 지금 휩쓸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스마트폰 분야에서 아이폰하고 갤럭시가 경쟁하고 있다는 거. 이거 말고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죠. 문제는 이런 어떤 인프라의 붕괴, 이걸로 인해서 미중 간의 기술 경쟁, 기술 격차에서도 미국이 상당히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중국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고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물론 일정하게 타격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대중 우리가 무역이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가 일정하게 타격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미 한국하고 중국 경제를 보면은 중국이 많은 부분에서 한국을 기술적으로 추격해오고 어떤 부분에는 앞서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미중 간의 경제 전쟁이 오히려 이제 중국하고 한국 간의 기술 격차를 다시 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의도는 그러니까 이 미국하고 중국 간의 기술 격차를 벌려놓겠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의 어떤 새로운 정책,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정책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은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데 많은 언론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이 부정적인 것만 보고 트럼프가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망을 하다 보니까 카멀라 해리스의 당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LA 노숙자 텐트촌 있죠. LA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 제가 워싱턴 DC에 있을 때도 백악관이라든가 미 국무부 근방에도 이런 노숙자 천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미국의 저녁 6시가 지나면은 걸어다니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은 한참 잘 나갔던 그런 시기의 미국이 아니고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바로 그런 위기의식을, 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경제 중심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고 미국식 경제 자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세계의 저임금을 찾아서
전 세계로 빠져나갔던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지금 미국의 인프라가 죽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미국이 하고 싶어도 이거는 너무나 그 발전소 건설하려고 하면 너무나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선박 제조 능력에 있어서는 미국의 선박 제조 능력이 중국의 200분의 1도 안 됩니다. 과거에 어떤 우리가 이제 미국을 얘기할 때 미국은 해양국가라고 얘기하고 중국은 대륙국가라고 얘기하죠.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강력한 해군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 조선업 분야에서도 지금은 미국이 상당한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동맹 국가들을 위해서, 잘 사는 동맹 국가들의 안보를 위해서 국가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겁니다. 트럼프가 단순히 인색하고 이기적이어서 한국이나 나토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이렇게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협력 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러니까 나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또 부연한국을 미국이 지켜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켜줘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도 여러 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유지에 미국이 너무 많은 돈을 쓴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9배 증액까지도 요구를 했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왜 이런 생각을 갖느냐? 그러니까 제가 2022년 하반기 그리고 2021년 초에 미국에 있으면서 그걸 잘 느끼게 됐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TV를 보니까 미국 TV에 광고들 있지 않습니까? 광고에서 모니터, TV 하면은 어느 나라 제품을 주로 선전하겠습니까? 홍보하겠습니까? 거기에 주로 나오는 게 삼성 TV, 삼성 모니터, 그리고 가전제품, 세탁기라든가 이런 것들, LG. 그러니까 이 전 세계 가전제품 시장을 휩쓸고 있는 게 한국이지 않습니까? TV를 보면 한국이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이 예산 부족 때문에 국방비까지도 지금 줄여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돈을 미국 경제를 살리는 데 쓰고 싶다. 이게 트럼프의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 정책, 대한 안보 정책이라든가 나토 정책은 급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는 세계에는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또 방위비 분담금을 더 요구한다라든가 이런 걸 주변에 있는 측근들의 반대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집권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주변에 그러니까 충성파 강요하고 측근들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은 아마도 90% 내지 100%가 충성파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자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결정을 하면 무조건 따르는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어떤 대한 방위 공약의 약화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국력을 투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2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인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든가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용어들은 미국의 지위를 설명하는 데 더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나눠서 보면은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아시아죠.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입니다. 중국 말고 다른 국가가 차지하는 경제랑 규모랑 거의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트럼프나 트럼프 측근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엘브리지 콜비라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이제 인사는 미군의 군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자국방어를 최대한 책임지고 한국에 있는 미군은 중국 억제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에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내년 내에 전쟁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지금 한국의 방산업체가 큰 특수를 누리고 있죠. 아마 그 특수는 그 이후에도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트럼프가 당선돼서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방산업체 분야에서 특수는 계속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우크라이나 경제 복구 작업이 시작이 되겠죠. 거기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겁니다. 이제 이러한 기회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주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도 줄어들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안보에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재선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그럼 트럼프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동안 이제 트럼프가 보여온 입장을 보면은 왜 작은 섬나라 대만 때문에 미국이 핵무장한 강대국 중국과 전쟁을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왔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대만에 대해서 또 적대적인 입장도 보였습니다. 원래 미국은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했지만 대만이 치고 올라온 결과 전 세계 반도체 90%를 대만이 만들어내고 있다. 대만이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모두 잠식해버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 문제를 보는 시각이 전통적인 외교안보 엘리트랑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최근에 내정된 외교안보 엘리트들은 대중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미국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중국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당시 중국 공산당 간부들과 학회 대학의 간부들이 연설하는데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대만을 통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도라면은 무력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027년 이제 시진핑이 사연임을 앞두고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외국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싱크탱크의 중국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중국인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진핑이 사연임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마오쩌둥에 비해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실적이 별로 없다. 그런데 만약 대만을 통일하면은 마오쩌둥과 같은 지위에 오르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북아 질서가 급변할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이제 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상당히 큰 격변의 시대에 직면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 경제의 쇠퇴에 대해서 절박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절박감을 우리가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의 미국의 경쟁력 추락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20세기 초에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백색 함대 계획에 따라서 대규모 해군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성장한 미국의 조선 산업 인프라는 2차 세계대전 때 군함과 상선을 찍어내듯이 생산을 하면서 독일과 일본을 압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런데 지금의 어떤 미국의 모습은 그때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7월 발간된 포브스의 특집호에 따르면 전 세계 상선 44,000척 가운데 미국 선적은 200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매년 1,000척 정도 이상의 선박을 제조하는 반면에 미국 조선사의 선박 건조 수량은 10척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미 해군 정보국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조선 능력은 미국의 233배에 달하는 것을 나타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난 7일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 트럼프 당선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제조,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상선뿐만 아니라 미국 전투함의 보수 수리에 있어서도 한국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미국이 절실하게 대한민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우리가 미국하고 협력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지원 감소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어떤 방위비층의 요구가 우리나라에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나토라든가 다른 국가들에게도 그런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2.0 시대에 대해서 단순히 두려움만 가지고 대할 것이 아니라 보다 냉철하게 그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을 동시에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승장 센터장님, 시간 내에 이렇게 좋은 강연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은 하셨겠지만 강연 도중에 저희들이 질문을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강연 내용과 관련해서 모바일과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포럼 사무국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를 우리 정 센터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한 예측부터 쭉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해온 중국의 어떤 성장 전략이 이 미국의 어떤 전략과 부딪히면서 새로운 한계점에 왔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비슷하게 우리에게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방위비가 부담 증가될 것이고 주한 미군 감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미연합 훈련 축소 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 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지금 반도체 보조금 있죠. IRA나 칩스 법안 축소도 역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 좀 더 이렇게 넓게 본다면 한미 동맹의 포괄적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한미 동맹의 관계를 만약에 예상이 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트럼프 2기 정부를 어떤 전략과 전술적 대응 자세로 선제적으로 아니면 후행적으로 가져가야 될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트럼프 2.0 시대 이전과 이후가 다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
뭐 트럼프 당선인이 9배까지도 요구를 했었죠. 근데 9배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증액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약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얘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고 싶다는 의지도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한미연합훈련도 뭐 축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지금까지 한 발언에 비춰보면은. 그리고 미국 전략사선 전개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나 러시아하고 북한이 지금 군사협력을 계속 확대하면서 북한은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다탄도 ICBM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북한이 가장 갖고 싶어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핵추진 잠수함이죠. 근데 북한 핵추진 잠수함이 미 본토 앞까지 간다고 했을 때 미국의 해구사는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2.0 시대가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그러니까 핵무기는 갖고 있지 않지만 결단만 내리면 3개월이나 6개월 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먼저 확보하고, 또 유사시 자체 핵보유까지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트럼프는 전통적인 어떤 지도자가 아닙니다. 비전통적인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과거의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금기시됐던 것들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도 똑같이 금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다르고, 한국이 추구하는 안보 이익과 이제 미국이 추구하는 경제 이익, 이것을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 경제의 복원입니다. 이미 인프라가 무너져서 핵심 기술은 갖고 있지만은 상용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가 없는 미국을 다시 복원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에 진출해서 거기서 이 고용을 창출하고 또 거기에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방식의 협력을 보다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박 분야에서의 미국의 대중 열세는 그건 절대 열세입니다. 그냥 상대적 열세가 아니라. 그리고 이미 중국하고 미국이 갖고 있는 전투함도 중국이 더 많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은 멀리 대만에서 떨어져 있는 본토에서부터 해군을 끌고 와야 됩니다. 중국은 바로 옆에서 이제 전투함들이 출동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그러니까 해군력 그리고 조선업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이 앞으로 한미 간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 이슈를 가지고 다른 이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어디를 제일 먼저 방문했죠? 삼성전자, 그 당시 반도체 공장을 많이 방문했죠. 그러니까 이 바이든의 관심사하고 트럼프의 관심사가 다르다면은 트럼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집어내고 그것을 지렛대로 활용을 해서 한미 경제관계, 한미 안보 관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 센터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